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지열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열 설비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종류를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에너지에는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 및 중질산 잔사유 가스화 이 세 개 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그 발전, 태양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지열도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는 거지만 수열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라든지 이제 지표수 뭐 이런 같은 이제 물을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물의 열을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땅속에 있느냐 표면에 있느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2개 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어쨌든 초기에 그 투자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설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의 상당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는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그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도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죠.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이제 화석에너지 고갈이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좀 보급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 지원금들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공급하도록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비율들이 좀 높아가고 있어서 저쪽에 이제 18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20년도 책에는 20년도까지 30%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고요. 점점 1년에 1% 정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 후인 30년에는, 40%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쓰는 건물 에너지에 뭐 냉방이든, 뭐 조명이든 전력이든 어떤 건물에서 1년간 쓰는 그 총 에너지의 4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40% 정도만 가도 상당한 양이 돼서 굉장히 좀 시설 투자비가 많이 좀 늘어나기도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대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일단 뭐 지붕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깔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태양광 발전으로 패널을 깔고 그거 가지고 이제 턱도 없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열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10%대 정도에서는 지열만 가지고 웬만큼 깔면 웬만한 건물에서는 이제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었는데, 2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열 가지고 이제 특히 수직밀평 가지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엄청 지방이나 이런 변두리에 땅이 굉장히 좀 넓은 부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천공할 땅이 부족해서 지열로도 다 이 비율들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현장들이. 그래서 지금 20%, 30%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불가피하게 일단 태양광 발전 넣고, 그 다음에 지열 넣고, 지열 가지고도 다 충족을 못해서 이제 연료전지를 고육지책으로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연료전지 작동 시에 뜨거운 물에 대한 처리를, 마땅치 않은 현장들이 많아서, 뜨거운 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료전지가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또 뭐, 발전을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물을 버려가면서 이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이제 돈 낭비가 되니까 굳이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이 비율들이 상당히 높아져 가서 지열만 가지고도 조금 힘든, 이 비율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열 설비의 이제 분류를 보시면, 지열은 지표면에 있는 그 지하수나 또는 지표수, 흙, 암석 등이 태양 폭살과 지구 내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땅의 에너지죠. 그래서 지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중조 이 있고, 또 고온 120도 이상 이런 그 중저온과 고온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직접 이용식과 간접 이용식이 있는데, 직접 이용식 같은 경우에는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열을 생산해서 그 냉난방이나 급탕에 활용하는 거고, 간접 이용 방식은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이제 지열 이용하는 방식은 요 냉난방이나 급탕, 이 열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지열 발전에 의한 그 지진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열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냉각탑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이 지열도 어쨌든 그 냉난방부와 히트펌프 가동 상황들에 따라서 지하수의 온도라든지 지중해 온도들이 좀 변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다 충분치 않은 경우, 이런 냉각탑을 그 병렬로 연결을 해서 같이 필요할 때 냉각탑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도 좀 있고요. 열경기 구조에 따라서 이제 밀폐형하고 이제 개방형이 있는데, 이제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열을 이용하는 깊이에 따라서 첨부지열은 200m 정도까지의 좀 낮은 깊이의 지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도도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신부지열 같은 경우에는 200m 이상 깊게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의 온도가 올라가죠. 어쨌든 뭐 마그마하고 가깝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40도에서 150도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중온수와 고온수 있고, 이용 방식에 따라서는 직접 이용 방식과 간접 이용 방식, 그 다음에 지열 열교환기 배관 방식에 따라서 이제 개방형이냐 밀폐형이냐 이걸 저희가 이제 많이 보통 보죠.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직접 그 심정 펌프를 이용해서 올려서 지상으로 올려서 열교환기에서 그 지열을 이용한 후에 다시 이제 그 땅속으로 지하수를 되돌려서 지하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밀폐형은 땅속에 밀폐된 배관, 순환 배관을 땅속에 삽입을 해서 그 배관 속에 브라인을 순환시켜서 그 땅하고 접촉하는 그 배관 표면을 통해서 열교환을 해서 그 지열을 이용하는 간접 열교환 방식이라고 봐야죠. 열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 지하수형이 있고 지중열 이용형이 있고 이제 지표수형이 있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수열도 지금 지열로 이제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수열은 여러 가지 이런 하천 호수 말고도 뭐 그 상수도의 그 수열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폐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서 또 그 폐수종말 처리장의 처리수들을 열을 이용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열과 지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혼재해서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공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다른 설비에 비해서도 좀 높은 편이에요. 태양광 발전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1순위로 설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열 설비를 하고, 지열 설비가 이제 비쌈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보다는 어쨌든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열 설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는 지열 설비보다는 그 초기 투자비는 적은 편이지만 고장률이나 가동률이 좀 낮아서 3순위로 그렇게 이제 보통 그런 순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지열 설비도 이제 많이 좀 안정화되어 있고, 또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수축열을 연계를 하게 되면 좀 경제성이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축열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또 초기 투자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이고요. 다음은 이제 지열 히트 펌프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열 히트펌프는 땅속에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그 파이프를 넣는 거죠. 열교환기라고 해서 뭐 어떤 판형 열교환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파이프를 피관을 지금 대부분 쓰고 있죠. 피관을 넣어서 그 안에 어떤 물이라든지 부동액을 순환시킨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나 지표소 등을 직접 그 심층 펌프 등을 이용해서 퍼 올려서 지열 히트 펌프의 여론으로 활용을 해서 건물에 냉방이나 급탕을 공급하는 그런 설비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땅 12m에서 15m 정도, 10m 이상의 깊이가 되면 땅속의 온도는 그 외계 온도를 거의 받지 않고 연중 거의 일정한 온도를 항상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 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외기예요. 외기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여름에는 좀 높고 겨울에 영하로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땅속의 그 깊이가 10m 이상만 되면 여기 5m, 10m, 20m에서 75m까지 있죠. 5m일 때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그 이상의 깊이가 되면 거의 연중 일정하게 그 땅의 온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그 땅의 온도, 그 땅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펌프를 돌린다는 얘기고요. 이 땅속의 온도가 그 100m 내려갈 때마다 2, 3도 정도씩 그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100m나 200m 정도 그 수직밀폐형 지열을 파보면 보통 한 15도, 16도에서 한 18도 사이 보통 이제 그 정도 온도가 나오고요. 그 개방형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뭐 400에서 500m 정도 파는데 이 400에서 500m 정도 파게 되면 한 22도, 뭐 23도, 그 요 정도 20도에서 25도 사이에 그 정도의 지하수 온도가 나오고 있죠. 이 히트펌프는 열펌프잖아요, 열펌프.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 에너지는 이제 자연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흐르는데 거꾸로 열을 온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하면 자연적으로는 이제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그 강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히트펌프라는 그 기계 장치가 이제 안이 된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높은 곳으로 그 열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뭐 그 전기적인 에너지든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제 기계 장치들이 구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온도를 옮기고자 하는 곳에 두 곳의 온도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열 에너지를 옮기기 위한 필요한 그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죠. 어쨌든 뭐 요만큼 올리는 게 쉽지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리려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야 되겠죠. 뭐 우리 그 펌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계실에서부터 뭐 10층까지 올릴 때는 뭐 10마력의 펌프가 있으면 되지만 뭐 기계실에서부터 뭐 60층이 되는 고층까지 물을 퍼올리려면 훨씬 더 큰 뭐 20마력, 30마력의 그 펌프가 필요하듯이 지열 히트 펌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열이 전달되는 그 두 열원 간의 그 온도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지열 히트 펌프에서 소요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이야기인데, 냉방 운전 시에 공기열원, 우리 보통 일반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죠. 이건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밖에 온도가 28도에서 35도 뭐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실내에 냉방을 해야 되는데, 뭐 실내 온도는 뭐 한 22도나 뭐 23도, 또 뭐 우리 보통 에어컨 돌아갈 때는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찬바람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으니까. 거기까지 그 온도 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열 히트펌프에서는 땅속의 온도가 아까 이제 12도에서 18도, 15도에서 18도, 20도 뭐 그 사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 실내 온도를 뭐 22도나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차가 공기 히트펌프에서의 그 온도차보다 더 적기 때문에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보다 지열 히트펌프가 더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라는 얘기고요. 난방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방 때도 이제 보통 밖에 온도가 이제 영하 10도에서 5도 이렇게 이제 겨울에 추운 날씨에 이렇게 될 때 실내 온도는 보통 뭐 한 26도 뭐 이 정도는 보통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온도차가 공기열원 히트펌프 그 시스템 에어컨의 그 이 온도 그 작동하는 이 온도차하고 지열 같은 경우에는 땅속의 온도가 연중
그 15도에서 20도, 뭐 이 정도 사이가 되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15도에서, 그 26도까지 그 열을 전달하는 이 온도차가 더 적죠. 이거보다, 공기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난방인 경우에도 지열 히트펌프가 공기열은 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보다 더 COP가 좋다는 얘기죠. 에너지 성능이 더 좋다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만 가동이 된다고 하면 지열 히트펌프가 그 시스템 에어컨보다는 전기 에너지를 덜 적게 소비를 하면서도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천공을 하기 위한 그 굴착 공사비하고 또 이 배관하고 펌프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 들어가는 초기 공사비는 이 시스템 에어컨보다 뭐 몇 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초기 공사비를 나중에 운영하면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뽑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요.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크롤 압축기를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 스크류 압축기도 이제 용량이 좀 큰 쪽에서는 뭐 100R가 넘어가는 150R까지 이런 데서는 이제 스크류 압축기도 일부 업체가 이제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지열 히트펌프 압축기는 지금 이제 스크류 압축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지열 히트펌프 150R를 만든다고 그러면 25RT 스크롤 압축기 6대를 조합 병렬로 연결을 해서 그 한 케이싱 안에 이제 넣어서 그렇게 150R짜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150RT 정도까지가 이제 지열 히트펌프가 인증이 돼서, 케이스 인증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터보식 압축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터보 냉동기가 스크롤 압축기보다는 효율이 좋은 편이라서 이제 터보 냉동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지열 히트펌프가 COP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난방할 경우에도 이제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그 비용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뭐 이 지역 난방에 비해서 지열이 그 유지비가 운전비가 적게 나오냐, 또 그것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여론이라든지 그 지역이 이제 뭐 지역 난방 그 공급 지역이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봐서 운전비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뭐 무작정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그 경제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또 몇 년 이내에 그 환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계산들을 좀 잘 해야 되고요. 지열 시스템은 하루에 이제 절반 정도는 좀 중지를 해서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게 땅속에 열이 계속해서 땅속에 열 교환을 하면서 이제 땅에 있는 열을 쓰거나 또 땅에 열을 전달하거나 하게 되면 그 추결이 되기 때문에 땅의 온도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반 정도, 12시간 정도는 지열 히트펌프를 가동하고 나머지 한 12시간 정도 밤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을 쓰지 않는 그 시간에는 좀 쉬게 해서 그 시간에 지중해 이제 축적됐던 열이 주위에 땅으로 전달이 돼서 좀 온도를 다시 원상 회복하도록 다음날 지열 히트펌프를 다시 가동을 할 때, 그래서 보통 설계를 이제 그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열이 축적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뭐 가동 시간이 하루에 상당히 길다, 뭐 12시간이 아니라 거의 20시간 가까이 쓴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또 별도의 대책 같은 걸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이제 지열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자면 수직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심전 같은 걸 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주위에 그 땅에서 이제 지하수들이 유입이 되도록 해서 땅의 온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필요하겠죠.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딩 장치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지하수 파내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좀 있어야 되고, 그 공조 설비가 24시간 이렇게 가동되어야 하는 그런 건물에서는 별도의 또 이 지열 히트펌프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여러 장비들을 좀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히트펌프는 이제 100RT를 설치를 하는데 그 5개에 천공돼서 설치한 그 지중 열교환기는 100RT가 아니라 200RT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 낮에는 이쪽 A존 거 100RT 정도만 그쪽에
물을 순환시켜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 물을 순환시켜서 그 지어리트 펌프를 돌리고, 밤에는 또 이쪽 A존 거를 차단하고 B존 쪽으로 물이 흐르게 해서 B존에 또 한 100RT 정도의 그 지열 열변기를 이용해서 히트펌프 그 100RT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 히트펌프는 하루 24시간 돌아가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이 땅 지중 열교환기를 이렇게 교대 운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충분하게 이제 그 팔 수 있는 그런 지중 열교환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 땅 면적이 부지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하여간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고, 뭐 이도저도 안 되면 냉각탑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야간에는 냉각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중해 온도가 올라가거나 지하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뭐 장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이제 그런 냉각탑을 보조적으로 같이 돌려준다든지. 지열 설비가 이제 구성된 거를 보면은요, 보통 그 지중 열교환기, 이건 이제 수직 밀폐형인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어리트 펌프 있고요, 브라인 순환 펌프, 그 다음에 냉온수 순환 펌프, 팽창 탱크와 뭐 자동 제어 설비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다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고개에 설치된 이제 지중 열교환기의 브라인은 부동액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물에다가 알코올이죠. 에탄올을 섞어서, 에탄올 보통 한 뭐 15%, 16% 정도, 그 정도를 섞어서 12%에서 한 15, 16% 그 사이에 에탄올을 섞어서 만든 부동액이죠. 그래서 영하 뭐 한 6도 이하에서 9도까지, 영하 9도 사이까지 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를 넣는 이유는 이제 지열 히트 펌프가 종종 제어가 잘 안 됐을 때, 그 지열 히트 펌프 내부에 있는 판형 열교환기가 동파가 나는 사례들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그래서, 이쪽 지열 측에는 이제 브라인을 넣어서, 부동액을 넣어서 이제 순환시켜서 이렇게 하든지, 수직 밀폐형일 때는 이렇고요. 개방형일 때는 이제 심정이 이제 우물공이죠. 지하수를 파서 심정펌프를 넣어서 심정펌프로 지하수를 지상으로 이제 퍼 올려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구조고요. 이거는 이제 수직 밀폐형 방식에서 이제 구성이에요. 그 지어리트 펌프가 지금 세대 있는 거죠. 세대 있고, 요 브라인 순환 펌프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그 지금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에서 이제 했다에서 공급을 해서 땅속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환수했다 통해서 이제 지어리트 펌프에서 이렇게 돌면서 요게 지금 5개 그 지중 열교환기죠. 땅속에 150에서 200m 정도씩 그 파서 수직으로 그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수직 밀폐형 배관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열이고요. 요 지어리트 펌프에서 이제 여기 1차 측 지열원 측이고, 2차 측 냉온수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냉온수가 생산돼서 냉온수 순환 펌프 가지고 건물 안에 이제 펜코일이라든지 공조기라든지 이런 그 장비들에 이제 냉온수를 공급해서 냉난방을 해주는 거고, 이쪽에는 그 브라인을 넣지는 않죠. 우리 이제 공조기나 펜코일이기 때문에 그냥 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거 말고 앞전에 이제 그 지열에 관련된 지열 시공 관리에 대한 그 유튜브를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기는 부동액을 안 넣고 이쪽에는 부동액을 넣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 댓글로 이제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쪽에도 부동액을 안 넣어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안에 지어리트 펌프가 사방 밸브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응축기하고 증발기의 안에 있는 그 판형 열교환기에서 응축기하고 증발기 역할이 서로 계절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제 똑같은 컨디션이 되는 건데, 냉방 난방에 따라서 이쪽 뭐 제가 볼 때는 이쪽에만 지금 브라인을 넣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열공사가 보통 여기까지가 지열업체가 해요. 여기까지는 지열업체가 공사를 하고, 이쪽 순환펌프서부터 공조기 펜코일 쪽에는 설비업체가 공사를 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요 펌프 제어를, 요거는 요 지열업체가 제어를 하고, 요거는 요쪽 업체가 이제
설비 자동 제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펌프 제어가 제대로 좀 안 돼서, 이 안에 이제 판형 열교환기가 동파가 나는 사례들이 초창기에 많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지열업체들이 이런 운전 제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 터보 냉동기나 흡수식 냉동기처럼, 냉동기 돌아가고 나서 돌려라라고 이제 운전을 자동제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 뭐 냉각탑 돌리고, 냉각수 순환펌프 돌리고, 냉온수 순환펌프 돌린 다음에 그 상태들이 다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냉동기를 가동하고, 또 꿀 때는 반대로, 냉동기 먼저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 10분이나 20분 정도 냉각수 순환펌프, 냉온수 순환펌프에 그 지연운전 더 가동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정지를 하게 하는 이런 인터럭 회로들이 잘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잘 자리를 잡다 보니까 터보 냉동기나 흡식 냉동기에서는 코일이 동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열히트 펌프는 일단 요 두 부분이 그 펌프의 제어가 그 운영 주체가 좀 갈라져 있고,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동 제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이게 종종 동파가 나고, 그 동파가 나다 보니 할 수 없이 이제 부등액을 묻죠. 왜냐하면 동파 나고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 대한 책임을 지열업체가 다 떠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땅 속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만 동파가 나면 다행이지만, 이런 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땅 속에 묻혀있는 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결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해지겠죠. 뭐 얼었다가 그냥 녹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배관이 터진다든지 이래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잖아요. 땅을 파서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건물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혹시라도 얼더라도 얼어 터지더라도 건물 내에서 이제 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데,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관례적으로 부등액을 놓고 있고요. 뭐 그 관례가 아니더라도 아직도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의 그 지열 시공 기준에 보면 이쪽에는 부등액을 몇 불 이상 넣어라, 뭐 영하 6도 이하에 넣을지 않도록 부등액을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는 데서는 뭐 지금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민간에서는 일부 안 넣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 걸로 제가 얘기는 간간히 듣기는 하는데, 뭐 기술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 펌프 제어만 잘 된다고 하면 굳이 이쪽도 부등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요 지열 히트 펌프에서는 요 냉온수 순환 펌프에 대한 운전 제어를 지열 히트 펌프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터보 냉동이나 흡수식 냉동기처럼 똑같게 자동 제어에서는 그냥 히트펌프 돌아라, 히트펌프 한 대 돌아라, 두 대 돌아라, 이렇게 그 히트펌프에 대한 운전 명령을 주면 그 히트펌프에서 인터럭 회로가 있어서 지열 자동 제어겠죠. 지열 자동 제어에서 히트펌프 돌리기 전에 냉온수 순환펌프 먼저 돌리고 순환펌프 돌리고, 이거 둘 다 돌아간 상태가 확인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지열 히트펌프 가동시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런 인터럭 회로들이 좀 업체들이 알아서 잘 좀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배관에 유량 그 플로우 센서, 뭐 차압 센서가 되든 전자식 차압 센서가 되든 아니면 뭐 기계식 플로우 스위치가 되든 또 이중으로 그 물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또 히트펌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히트펌프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게끔 뭐 그런 안전장치도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안전장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KS에 그 규정이 되어 있어서 KS 인증받은 제품을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열 히트펌프의 내부 구조는 시스템 에어컨 일반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랑 똑같습니다. 안에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를 이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팽창 밸브, 증발기하고 응축기. 그 다음에 이제 히트펌프에는 사방 밸브가 들어가죠. 그 냉방, 난방에 따라서 이렇게 냉매 흐름 방향을 응축기 쪽으로 보느냐, 증발기 쪽으로 보느냐를 전환해 주기 위한 사방 밸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쪽은 물이죠. 이게 이제 지열 측이죠. 지열 측은 일단 물을 이용해서 지하수가 됐든 브라인이 됐든 물을 이용해서 이제 지열론의 그 지열 에너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예, 그쪽에서 지열 히트 펌프에서 이제 지열원 측 말고 반대 이쪽 냉온수 측이나 부하 측이죠. 예, 뭔가를 그 냉온수를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하 측에 있어서는 물인 경우가 있고요. 물인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렇게 냉온수를 생산해서 공중이나 펜코일에 보내는 게 이제 물인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물대물 히트 펌프라고 그래요. 물대물 지열 히트 펌프라고 하고 물대 공기 히트 펌프도 있어요. 물대 공기는 이쪽에 이제 냉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내기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스템 에어컨하고 똑같이 된 거죠. 이쪽 2차 측 부하 측을 냉매를 이용해서 냉매를 직접 보내서 이쪽 그 실내기에서 에어컨하고 똑같죠. 실내기에서 공기랑 직접 열교환을 해서 이제 공기에 그 열을 지열 에너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냉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물 공기 방식의 지열 히트 펌프. 예전에 이제 물냉매 물냉매 히트 펌프라고도 했었는데 그 관련된 규정에는 물 공기 히트 펌프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KS에. 그리고 이제 증발기 냉측기의 그 열교환기로는 뭐 거의 대부분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드물게 쉘앤투브 타입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쉘앤투브는 우리 이제 터보 냉동기나 흡수식 냉동기처럼 이런 둥그런 원통형 몸체 안에 이제 튜브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가 이제 그 판형 열교환기를 쓰지 않고 이제 그런 쉘앤투브를 쓰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거나 뭐 불가피한 경우 뭐 이런 거에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개방형 지열에서 지하수를 바로 요 중간에 이제 별도의 열교환기를 안 두고 보통은 이제 개방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열교환기를 넣어서 열교환기에서 지하수하고 이쪽 브라인하고 서로 한번 간접 열교환을 한 다음에 그 브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초창기에는 지하수를 바로 지열 히트 펌프의 그 응축기가 됐든 증발기가 됐든 이 판형 열교환기로 지하수를 바로 지열 히트 펌프까지도 보냈었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형 열교환기가 금세 그 지하수 수질이 안 좋을 때는 막혀버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히트펌프에 보내서 쓰려고 하다 보니 그때는 이제 쉘앤투브 방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세간 작업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지열 히트펌프에 쓰는 이 증발기 응축기를 판형 열교환기를 쓰면 대부분 다 용접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접식. 우리 뭐 컴팩트 유니트나 일반 판형 열교환기처럼 이렇게 볼팅 해갖고 볼트 쪼아서 주기적으로 풀어서 뭐 세간 할 수 있게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뭐 보통 해봤자 25RT, 50RT 보통 그래서 스크롤 압축기 보통 25R에서 커봤자 30R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같으면 판형 열교환기를 걷다가 볼팅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그냥 요만한 거 그 브레이징 타입의 판형 열교환기를 거의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축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롤 압축기를 대부분 쓰고 있고요. 스크롤 압축기를 쓰는 거는 일단 용량 자체가 25V, 30V짜리로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작은 타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거기서 굳이 스크류 압축기나 이걸 그런 뭐 제품을 적용할 제품도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린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열 용량이 아까 뭐 올해 뭐 30%고 10년 후에 이제 40%뭐 이렇게 넘어가면 지열 히트 펌프 지열 용량도 뭐 1000RT, 2000RT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현장도 350RT 정도 되는데 그 파는 구멍도 뭐 거의 뭐 300구멍 가까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300구멍이 넘는구나. 330구멍 정도 되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25RT 뭐 50RT짜리를 가지고 1300RT 뭐 이런 거를 대응을 하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열 히트 펌프는 이제 지금 이제 KS 규정에는 150RT가 최고 용량인데 터보 냉동기가 진입할 수 있도록 용량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뭐 500RT, 1000RT, 2000RT까지도 지열 히트 펌프를 터보 압축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경제성도 나올 것 같고 또 지열 히트 펌프가 보급되는 데도 더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 150W로 지금 KS 규정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앞전 현장에서도 이제 900W 정도가 됐었는데 지열이, 그래서 그때도 이제 150W짜리 지열 히트펌프를 그 업체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그 현장에 적용을 했는데, 그거 인증을 받으면서 왜 150W밖에 인증을 안 해주냐. 요즘 지열 히트펌프, 지열 설비 용량이 1000W, 2000W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좀 큰 용량까지도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더니, 뭐 어쨌든 답은 그거였어요. 뭐 지금 인증기관에서 갖고 있는 시험 설비가 150W까지 밖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상 거를 장비를 가져와봤자 자기들이 시험에서 인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인증기관을, 뭐 설비를 좀 뭐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체 이제 출장 그 시험을 해서라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공단에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150W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스크류 압축기를 적용해서 그 100R나 뭐 150W 정도 만드는 업체가 이제 두 업체인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장비가 많지는 않고, 근데 이게 스크류 압축기보다 그 효율이 좀 낮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장비 가격이 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뭐 100RT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면 스크류 압축기를 적용하는 게 원리적으로는 맞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그 지열 설비 용량이 그 1000RT 뭐 2000RT 가는데 25Rt짜리 그 스크롤 압축기 수십 개를 가지고 지금 그걸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25톤 덤프 트럭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오토바이, 50cc 오토바이 엔진 수십 개를 붙여갖고 지금 덤프 트럭 엔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빨리 시급히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지역 냉방이나 이런 데서는 뭐 LG전자나 이런 데서 그 터보식 히트펌프가 나오거든요. 수열원 터보식 히트펌프가 나와서 이제 그런 데는 공급이 되는데, 뭐 그거 똑같은 거 갖다가 이제 지열용으로 쓰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국에너지공단이나 뭐 그런 인증기관에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급히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 시스템의 그 지중해 매설되는 배관은 대부분 그 PE관을 쓰고 있어요. 고밀동 폴리에틸렌관. 우리 이제 수도관이나 옥외 뭐 이런 데 매립할 때 많이 쓰는 PE관, 뭐 시커먼 PE관 있죠. 이제 그건데, 건물 내에서는 그 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쓰죠. 그 건물 내에서 간혹 PE관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제 PE관을 해보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일단 PE관 융착을 하는 것 자체가 위에 매달려서 뭐 융착을 하고, 뭐 물론 한두 번 매달아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딘가는 또 위에서 이제 융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융착을 안 하려면 또 프레지를 붙여서 또 볼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 안에서는 굳이 PE관 쓰는 것보다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서, 건물 내에서는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이 5개의 그 PE관을 쓰는 이유는, 이 5개는 일단 뭐 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PE관보다는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동관이나 이런 열전도가 좋은 그 금속관을 쓰는 게 낫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동관 같은 경우 그 부식이 되고요. 언젠가는 부식이 돼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불가피하게 이제 용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용접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부식의 문제를 뭐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100% 부식된다고 봐야죠.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식이 되지 않는 일단 그 합성수식관을 찾는데, 이 합성수식관에서도 이 PE관이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좀 질기고 잘 늘어나요. 제가 앞전 이제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PE관의 그 연신율이 600%예요. 그 신율이라는 건 뭐냐면 배관을 잡아당겨서
파단될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배관 잡아당겨서 끊어지려면 6배, 600%, 6배가 늘어나야 배관이 끊어진 정도로 이게 아주 잘 늘어나고 질기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우리가 수직밀폐형 같은 경우는 200m를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거잖아요. 200m가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냉방일 때하고 난방일 때하고 온도 차가 많이 나잖아요. 30도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온도 차이에 한 200m 배관의 그 신축량을 보면 한 50cm 정도가 늙어 줄고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50cm가 늙어 줄고 하면은 어딘가는 끊어지겠죠. 그게 어디 한 군데 이제 집중이 되면. 근데 이제 PE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신율이 좋기 때문에 잘 끊어지거나 또 그런 온도 신축 팽창에 의해서도 이제 잘 버티고 이러기 때문에 PE관이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하여간 PE관의 그 단점은 열전도를 사실 제일 못하는 배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배관제 중에 물보다도 열 전도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하고 지하수하고 이렇게 열 전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저항 역할로 단열재 역할로 작용을 하는 거죠. 물보다도 열 전도율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어리트 펌프 돌아가는 거는 우리